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격 상황에 대한 여러 추측과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정부의 경호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격범이 트럼프와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옥상 위에서 움직이는 걸 봤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왜 미리 막지를 못했냐는 거죠. 당시 상황을 김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연설 진행 중 카메라 렌즈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총을 가진 사람이 옥상 위에 있다고 한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공포로 혼잡해진 현장에서 둔탁한 발사음이 몇 차례 들리고 좀 더 큰 소리의 총격음이 이어집니다. 엎드려 쏴 자세로 옥상에서 총격을 가한 저격범은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트럼프를 타겟으로 해 먼저 울린 총소리와 저격범을 상대로 발사된 총격음 사이는 3초 남짓. 총소리 직후 바로 발견해서 사살이 가능할 만큼 저격범은 쉽게 노출됐습니다. 트럼프가 연설한 곳에서 저격범까지의 거리는 약 120m. 거의 정면에서 트럼프를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저격범은 있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시작된 직후 꾸물꾸물 기어서 지붕 위를 이동하는 저격범의 모습이 보입니다. 총격 직전에 이미 옥상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신고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aw the guy move from roof to roof. Told an officer that he was on the roof. 그 남자가 총을 들고 있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Somebody was up on the roof. Somebody there watching the rally trying to get a better viewpoint. The guy behind me said that he had seen him. He had a gun. 길이가 최소 70cm는 넘는 무기를 들고 덮개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사전 점검을 포함한 경호 절차는 제대로 진행됐는지 현장 경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Did they use drones? Did they have an adequate number of people stationed in these buildings and around these buildings to make sure no one would have direct access to it?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당장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측의 경비 강화 요청을 경호 당국이 묵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하마터면 암살로 이어지게 만들 뻔했던 총탄이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날아가는 모습까지 당시의 상황은 트럼프 주위에 있던 취재진에게 놀랍도록 생생히 포착됐는데요.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을 만하다는 취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 지 8분 뒤 불법 이민자 문제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총성이 울립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5.56mm 구경의 소총 탄환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쳤는데 직전 모습이 뉴욕타임스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연단 바로 밑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모습을 찍고 있던 찰나에 탄환이 포착된 겁니다. I guess I was, trying to put him between the flag and the podium and photographing him there. And then when he kind of gestured to his right and I heard the pops. 총격 이후 트럼프가 연단에 내려가기 전까지 1분 34초간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12초 뒤 귀에서 피를 흘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나고 혼란의 와중에도 신발을 챙겨 신으려 했습니다. 빠르게 차로 이동하려는 경호원들 틈에서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쥔 손을 위로 치켜듭니다.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결연한 표정을 한 트럼프가 주먹을 치켜든 사진은 퓰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는 AP통신의 에번 부치 수석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기 직전 트럼프는 건재함을 과시하듯 주먹을 또 한 번 내보였고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드는 동시에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으로 남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는 저격범은 대체 왜 그랬을까일 겁니다. 20살의 백인, 정신병력 없음,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원. 저격 직후 사살당해 범행 동기를 물을 수 없는 저격범의 차량과 집에선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트럼프에게 총격을 가하고 사살된 저격범은 20살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크룩스가 트럼프를 저격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차량과 자택을 수색했지만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겁니다. We are investigating this as an assassination attempt, but also looking at it as a potential domestic terrorism act. So our counterterrorism division. 범인이 사용한 AR-15 소총은 그의 아버지가 구입해 집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또 용의자 차량과 집에서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 폭발물을 연구소에 보내 분석 중인데 초보적인 수준의 폭발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크룩스의 과거 행적에 대해 다각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크룩스는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원이었지만 3년 전 바이든 취임 당시 진보단체에 $15의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영양보조사로 근무해 왔는데 직장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학창시절 종종 왕따를 당했고 외톨이였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No, I didn't have any classes with him. My only interactions with him were just seeing him in school. I mean, he was bullied, sat alone at lunch. FBI 관계자는 이 사건은 크룩스의 단독 범행이며 총격범이 더 큰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크룩스가 정신 질환을 앓은 흔적이 없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에서도 강한 정치적 성향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곧바로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조적인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재용 특파원,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연기에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SNS에 총격범이 일정표나 다른 어떤 것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 없다라고 적었고 비행편으로 바로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불굴의 의지를 강조하는 건데 지지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건 다음 날 캠프 측이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현장 경계가 이전보다 좀 삼엄해진 분위기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전당대회장 주변은 현재 높은 철제 펜스가 쳐진 채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이동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공화당 측은 만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In fact, we have been working for months with the Secret Service, the city, the county, of course, dozen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ll over Milwaukee.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 엄청난 관심이 쏟아질 텐데 내일 일정이 있죠. 바로 모습을 드러낼까요? 아직 불투명한데요. 일정을 일단 공개된 걸 보면은 17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요. 다음 날인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인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점과 계기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주목되는 거는 트럼프의 말과 행동일 텐데요. 트럼프는 기존의 연설문을 다 버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다시 썼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래 바이든의 정책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다 바꾸어서 참모들도 지켜보다가 매우 놀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동안 사이가 매우 나빴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전대장에 참석해서 지지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가 포옹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연설문을 다 바꿔서 고쳤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문을 2번이나 냈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강요들과 한번 했고요. 저녁에는 또 혼자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호 실패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대목이 또 눈에 띄는데 음모론까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directed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national security at yesterday's rally to assess exactly what happened, and we'll share the results of that independent review with the American people as well. 상황실에서 총격 사건 보고를 받는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위기라는 걸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위로를 전하는 대목에서 이 표현들이 좀 귀에 꽂히던데요. 네, 잘 들어보면 사실 대화 내용을 보면 트럼프와 통화했다라는 대목에서 전직 대통령, 공화당 후보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바이든이 했던 발언과 비교해 보면은 예우를 매우 갖추는 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중범죄자라고 그동안 깎아내렸던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이 달라진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과열된 현 상황을 빨리 수습하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력 논란이 총격 사건으로 덮이는 것은 좋지만은 아예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감이 2번이나 연설에 나선 이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로 넘긴 작년 8월 2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죠. 이 장관은 귀국 직후에 군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는 VIP 경로서를 전달했다고 지목되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작년 8월 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장관 집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기는 이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인 8월 4일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장관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군검찰이 회수한 사건 기록을 어디서 맡아 재검토할지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책회의가 수사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던 만큼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인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 참석자는 임기훈 비서관이 회의 도중 들어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전해준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군 검찰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직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찰 쪽 전화가 올 거라고 연락했습니다.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과도 8월 2일 하루에만 3차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는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MBC는 임 전 비서관에게 그날 국방부 회의에 왜 참석했는지, 회의 참석을 누가 지시했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 참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서관이 장관 주재 회의에 또 참석한 사례가 있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디올백을 받은 날 김 여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럼 왜 안 돌려줬느냐? 직원이 까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나가 조사받는 건 거듭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른바 여사팀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유 씨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작년 9월 13일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려 디올백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 씨의 진술 내용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자신이 김 여사에게도 반한 지시를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나 메모 같은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해명에 나선 것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디올백 영상이 공개된 뒤 반년이 넘도록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해명 기회가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 말고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도 김 여사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넬 화장품과 위스키 행방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백은 대통령실의 포장재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디올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가운데 변호인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소환 조사 불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사과할 일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걸 돌려주면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 국고에 귀속하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박절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지. 그러다가 왜 또 입장이 바뀌어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는지. 그러더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사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부하 직원이 까먹은 거라 하고. 그럼 그동안의 주장은 대체 뭐였는지,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틀 뒤입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선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되는 만큼 문제될 이유도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건대 친윤 핵심은 이미 국가 재산이 됐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반년이 다 된 시점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국가 기록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이미 국고로 기속됐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직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저 보관 중인 상태로 되돌려버린 겁니다. 급기야 김 여사가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겁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성격을 모른 채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려워집니다. 수사팀을 정비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기정사실화한 뒤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오늘은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희생자의 유가족들인데요. 그날을 꼭 기억해달라며 한 유가족이 당일 미공개 영상을 MBC에 보내왔습니다.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당시 상황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그날 62살 황말래 씨는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서자 불과 18초 만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경사로만 올라서면 되는데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에 차는 그대로 멈춰섭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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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페달이나 제동 장치를 밟아도 차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이때 남편에게 건 전화가 황 씨의 마지막 육성이 됐습니다. 지하수에서 걸려버렸어 여기. 물 때문에 못 가. 안 돼. 도저히 못 나와? 앞이 안 보여.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든 그날에 희생자 14명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은 못 보내드렸어요. 힘드니까 잊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또 그냥 잊고 지내자니 그러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49제 이후 용기를 내 납골당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싶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보고 싶은 나의 아들. 엄마, 아빠 아들로 함께해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들이었고 동생에게는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누나도 고생했어. 오빠도 수고했어. 사랑해. 왜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매일 묻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 버스가 통과하게 하고 사람들이 차가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왜 멀쩡한 건강한 왜 내 아들이 죽게 됐냐고.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16명의 생존자들에게 지난 1년은 트라우마에 갇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장마철이 되면서 그때 참상이 떠올라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흙탕물이 한꺼번에 들이칩니다. 거센 물살에 차는 배처럼 둥둥 떠서 이곳저곳 부딪히며 다시 지하차도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이 떠서 아예 통제가 안 되고 물이 들어찰 때는 큰일 났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았다는 생존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창고에서 하는 업무였어요. 창고에 들어가면 이제 어두컴컴하니 입구도 그렇고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하차도 같은.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는 다시 병원 정신과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도로가에 그 흙탕물이 보이자마자 불안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하차도에서 내가 사고에 당하기 전에 밑에 있던 흙탕물 같은 게 보여서. 그날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 천장에 전깃줄을 붙잡고 200m 넘게 헤엄쳐 나와 겨우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오는 사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한 형을 놓쳤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그 형을 왜 같이 나오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자책감이 제일 저를 이제 힘들게 했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생존자를 위로한 이들은 희생자의 유가족이었습니다. 자네라도 살아났으니까 열심히 살라고 그냥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지만 지난 1년간 누구에게도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미안하다라는 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자기 책임이다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잘못 아니네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요. 검찰은 공사 담당자와 경찰, 소방, 지자체 공직자 등 법인을 제외하고 40명을 기소했지만 현재까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등 2명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외국인 코치를 면접하기 위해 선임 이틀 만에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홍 감독은 후배들마저 선임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에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뜨거운 논란에도 축구협회가 이틀 전 이메일을 통한 이사회의 서면 결의로 공식 선임한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외국인 코치 면접을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축구팀을 이끌어갈 외국인 코칭 선임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감독인 제가 직접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을 바꾸고 시즌 도중 K리그를 떠난 것에 대한 팬들의 계속된 분노에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뿐 아니라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영광을 함께했던 후배들마저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사리 지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쓴소리는 대표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논란의 확산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축구 선배 후배를 떠나가지고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 인생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즐겁고 편안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치 면접을 마친 뒤 가능하면 대표팀 주축인 해외파 선수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갈래로 추정됐습니다. 하나는 운전자 차모 씨의 과실, 다른 하나는 급발진, 즉 차량 결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이 여전히 똑같았을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보단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고 결론 짓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감정 결과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진 듯 보인 건 가로등 혹은 주변 건물 빛이 반사됐거나 외부 충격으로 순간 불이 들어오는 이른바 플리커 현상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조만간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낼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사고 기록 장치 하나만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보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몇 가지나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운전자 차 씨가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온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차 씨에 대한 조사는 2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주 중 추가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 조롱글을 남긴 남성 2명에 대한 조사를 최근 끝마쳤으며 인터넷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내 아이가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역으로 가해자로 몰리기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맞학폭이 늘고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고병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 5월 같은 반 남학생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네 신체 부위를 만져봐야겠다. 너네 집 갈 테니 같이 자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내용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이 남학생이 학교 탈의실과 복도에서 여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메시지 본 순간에도 제가 그 기분이 잊혀지질 않아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힘이 들었어요. 여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를 한 뒤 남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같은 날 남학생이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면서 이른바 맞학폭으로 여학생을 신고한 겁니다. 자신도 성희롱적인 말을 듣고 옆구리도 찔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학폭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둘 다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된 상황이라 이 학생만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학생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학교에 나갔다 교실에서 남학생을 마주친 여학생은 등교를 포기했습니다.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주친 이후에 방에서 나오질 않고 틀어박혀 있고 팔에도 자해를 한 흔적들이 있어서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도 피해자 부모인데 저희가 이제 전학을 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이렇게 맞학폭으로 주장하는 게 대응 공식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학폭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학교에서 분리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국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취재진은 학교 등을 통해 남학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네,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이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역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맞학폭.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 맞학폭 신고가 꽤 만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교사들은 거의 일상화됐다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교사노조연맹의 도움을 받아서 현직 교사 1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교사들은 한 학기에 맞학폭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전체의 50%, 절반가량 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교사들은 맞학폭 가운데 75%가량이 무고, 그러니까 학폭이 아닌데도 신고하는 경우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정말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학폭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맞학폭 신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를 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일단 신고를 받으면 접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안 되면 피해자에게 더욱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학폭위 처분을 낮춰서 학폭 기록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 사과 1호에서 퇴학인 9호까지 나뉘는데 사회봉사인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맞학폭 신고가 가해자 처분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할 수도 있고 처분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악용되는 어떤 하나의 수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용인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학교가 학폭 신고를 받을 때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떤 뭐 선도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지도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민형사상 그런 법적인 분쟁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재량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또 무고로 맞학폭으로 신고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미 상처받은 피해자가 억울함에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게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며 시위에 참가한 수녀님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고 광주 최고의 상품은 5.18이라며 폄훼하는 인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나섰을 때 고액 후원을 했던 인물인데 두 사람이 극우적인 인식을 공유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년 전 어느 식사 자리에서 찍은 기념사진. 이 후보자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은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인 표병관 씨입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극우적 세계관을 자주 드러내온 인사입니다. 5.18은요, 강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삼성 가전도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의 상품이 5.18입니다. 5.18 비하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도 강제로 끌려갔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정래라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게 간첩보다 더 위험한 게 그 태백산맥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 가지고 데리고 갑니까?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표 씨는 500만 원을 낸 고액 후원자였습니다. 노조가 사왔다는 자체에서 내가 이제 사실 뭐 500만 원 가는 게 그게 이제 법적 최고 후원금이지만 나는 더 하고 싶었다고. 이진숙 씨는 굉장히 중도에 가깝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내가 굉장히 질타했죠. 지난해 이 후보자의 한 인터뷰 기사에선 표 씨가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막역한 사이 등의 표현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두 사람은 극우적 시각을 공유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에게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거나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 전두환 조금 긍정해도 파쇼 공범이라 적은 표 씨의 게시물들에 이 후보자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후보자가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로 구분지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도 표 씨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극우 인사인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시키겠다고 합니다.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MBC는 이 후보자 측에 극우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교류해온 게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민주라는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 역시 이진숙 후보자 얘기인데요.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원서에 노조 탄압 계획을 제출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공영방송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좌파라고 규정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수장은 노조와 잘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좌파들 같은 경우에 언론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로 덤빕니다. 인해 전술로 덤비기 때문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라는 얘기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쳐요. 온갖 그 민주라는 말을 좌파가 약탈해갔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문제 삼아 대통령실이 MBC 출입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을 때에는 MBC를 응징해 주었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나 광고 중단 등의 방법이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냈던 경영 계획서에는 노조에 대한 이 후보자의 반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하고 노조 근무자를 줄이고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밝히며 살아온 후보도 처음입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위헌과 위법을 불사하며 공영방송 해체 시나리오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마치 릴레이 하듯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극우 인사들이 이어받으면서 MBC 장악, 공영방송 장악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광기를
노조 탄압 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후보자 측은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서울 재개발 현장 땅을 사서 친누나에게 팔고 다시 누나는 조카에게 팔고 조카는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고 3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거래를 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2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현장. 지난 2018년 3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곳 땅 99제곱미터를 3억 9,900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류 위원장의 누나가 이 지분을 동생으로부터 4억 1,200만 원에 사들입니다. 남동생이 1,3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누나에게 지분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2020년 11월 류 위원장의 아들이 다시 구입합니다. 당시 구매 가격은 5억 5천만 원. 아들은 30살이었습니다. 불과 2년 8개월 만에 아버지 땅이 고모를 거쳐 다시 아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류 위원장의 아들은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했는데 완공되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이 몇 개 많지도 않아요. 몇 개 나와 있다가 싹 들어갔고 지금은 아마 한 5억 정도 줘야 4억 7천에서 5억 정도 줘야.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친척 매매를 동원해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부 민원에도 가족을 동원하더니 부동산 매매에도 가족을 동원해 꼼수 증여를 한 것이냐면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 2억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인과 은행에서 대출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최초 매입가와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큰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누나를 통해 아들에게 지분을 넘겼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의 누나 유모 씨는 현재 대구에서 유명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류 위원장이 YTN 자회사 대표로 근무할 당시 해당 식당을 맛집으로 홍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당초 당대표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야당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한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들을 찾아보니 내용은 물론 틀린 글자까지 똑같은 수준이라 조직적으로 뿌린 것 같다는 겁니다. 한 후보는 자발적인 표현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한동훈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민주당을 심판하자. 똑같은 댓글이 3개 아이디로 각각 다른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최소 24개 계정이 한동훈 여론조성팀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 취임 뒤 올라온 댓글 6만여 개 중 500여 개는 틀린 글자까지 같았다는 겁니다.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충청 지역 연설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마치 야당과 한편이 된 듯 원희룡 후보도 여론조성은 범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은 아는 바가 없으며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발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원한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 연설 도중 지지자들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공방에 거리를 두면서 대신 총선 책임론으로 한 후보를 겨눴습니다.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참패가 된 지 3개월이 넘도록 공개적으로 한 성찰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4번의 방송 토론에서 더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달 시속 159km로 달리던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 10대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운전자가 소위 김호중식 술타기를 하는 걸 경찰이 방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시속 159km로 질주하던 스포츠카에 들이받쳐 뒹굽니다. 경찰을 타고 있던 10대 피해 운전자는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스포츠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것을 파악했지만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체혈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운전자가 좀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병원에 가더라도 측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구급차에 태워보낼 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퇴원 절차를 밟은 뒤 편의점을 연거푸 들러 맥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가 마신 맥주는 적어도 2캔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뒤에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가 의심됐습니다. 만나기 직전에 바로 또 편의점 앞에서 편맥주를 하나 삽니다. 2개를 사서 거기서 한 캔을 또 먹습니다. 사고 2시간 뒤에야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4%. 하지만 운전자의 술타기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1%로 다시 추산됐고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면허 정지 수준인 0.036%로 최종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성실 의무 위반 등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배달앱 업계 1위죠.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민을 탈퇴하거나 다른 앱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수수료 인상 철회 집회도 열었는데 배민 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주문. 5년째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을 배달해온 이 가게에선 최근 배달앱을 바꿨습니다. 배민 측이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9.8%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만 원짜리 닭 한 마리에 배달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이미 6천 원 가까이 떼가는데 수수료를 더 낼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배달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마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봉사할 수는 없는데. 자영업자들은 업주들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중소상인들은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비 부담은 늘리면서 배민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배민을 비판하며 탈퇴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업주들과 함께 성장하자더니 배신감을 느낀다. 독일 본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국내 배달업계에선 배민이 점유율 65%로 1위를 달리고 요기요와 쿠팡이츠까지 외국계 기업이 3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2%의 수수료만 받는 배달 중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른바 야쿠르트 판매망을 가진 HY가 5%대 수수료 배달 앱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역이 넓지 않고 입점 업체도 아직 적은 편입니다. 시장에서 생존을 하고 살아남아야지 서로 경쟁 구도가 되고 어느 정도 배달 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 측은 인상될 수수료가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배달앱 경쟁을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복날의 대표 메뉴 삼계탕이죠. 지난해 7월 한 달간 도축된 삼계탕용 닭만 3천만 마리, 식용닭을 모두 합치면 1억 마리가 넘는데요. 비용을 줄이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밀집 사육을 하는 양계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동물보호단체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양계장을 빼곡하게 채운 하얀 닭들은 삼계탕용 품종인 백세미입니다. 여기서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진 면적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입니다.
무력하게 앉아 있거나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건 고밀도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체온이 닭들이 40도인데 그렇게 많은 닭들이 한 번에 밀집 사육되다 보니 더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피부병, 눈병 등 아픈 닭들도 눈에 띕니다. 심하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내부 공기질을 측정해보니 암모니아 수치는 72 ppm, 바닥은 99 ppm으로 측정 불가 수준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기준인 25 ppm을 훨씬 웃도는 겁니다. 축사 내에 환기가 안 좋아요. 암모니아 수치가 저 정도 높다 그러면 호흡기가 망가지면 심장에 부하가 가요. 죽은 닭의 처리도 문제입니다. 농장 인근 숲인데요. 보시다시피 부패한 닭 사체 여러 구가 나무에 걸려 있고 주변에는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농장주가 처리업체에 넘기지 않고 투기한 걸로 추정되는데 환경오염은 물론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지면 거름 좀 복잡 괜찮은 중한데요. 그날 몇 마리씩 죽은 것은 땅에다 붓는다고요. 근데 막 던지기도 하시던데. 몇 마리 내가 뜯는 것이요. 안에 뭐 병 걸린 닭들은 없어요? 없어요. 깨끗해요. 현장을 확인한 정읍시청은 농장주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육 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건 지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열사하고의 농가하고의 그 관계지 합병 전염병에 걸린 농가가 아니었을 때는 괜히 멀쩡히 있는 농장을 저희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동물보호법은 식용닭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권고에 가깝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극 행정하는 거죠. 기업이랑 농가랑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하면서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적극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밀집 사육 관행을 종식할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파리올림픽 성화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그룹 BTS의 진도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는데 진을 보기 위한 인파로 파리 시내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성화를 든 BTS 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흥성이 터져나옵니다. 자신을 기다린 사람들을 향해 진이 손을 흔듭니다. BTS 진이 오는 26일 개막을 앞둔 파리올림픽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2달간 프랑스 전역을 돌던 성화가 가장 큰 명절인 혁명 기념일을 맞아 파리에 들어왔는데 봉송 주자로 선정된 겁니다. 프랑스 상징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 앞입니다. BTS 진이 방금 성화 봉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진을 보기 위한 인파들이 몰리면서 파리 시내 한복판이 한때 마비가 됐습니다.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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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a nous a fait à tous très plaisir. Ça fait déjà 5 ans, donc ça fait du bien. Après le service militaire, de pouvoir revoir au moins un membre. 히볼리가에서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앞까지 약 200m. 프리스타일 스키 프랑스 국가대표였던 산드라 로라에게 횃불을 건네며 10분간의 봉송을 마쳤습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성화봉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께 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유네스코 한진주 실무관, 프랑스 전 축구대표팀 티에리 앙리,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도 봉송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성화봉송은 에펠탑에서의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성화는 오늘 다시 지방으로 이동해 모두 64개 주요 명소를 돈 뒤 오는 26일 개막식에 맞춰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야외 개막식을 예고한 이번 올림픽에서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최종 성화를 점화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급기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팬들은 물론 축구인들의 비판과 사퇴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 회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이며 폭로성 발언을 한 박주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건 박주호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너무 불통이에요. 축구협회가 국민들의 그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괴감과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독 선임 과정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축구 지도자협회가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박지성까지 나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 회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흘 전 천안 축구 종합센터를 방문해 퍼거슨 감독이 와도 50%의 지지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신뢰를 어떻게 심어줄지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고. 정 회장은 오히려 속전속결로 선임 절차를 강행하며 수많은 비판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사회 서면 결의에 참여한 한 이사는 홍 감독 선임권에 대해 협회가 이메일로 가부 의사를 물어왔기에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여지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자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은 일단락됐지만 난맥상을 드러낸 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비판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테니스 신성 알카라스가 2년 연속 조코비치를 꺾고 윈블던 정상에 섰습니다. 실력만큼이나 인상적인 우승 소감 톱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올해도 결승에서 만난 알카라스와 조코비치. 5시간에 가까운 혈투를 벌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일방적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복귀한 조코비치를 상대로 포핸드로 구석을 찌르고 기막힌 드롭샷으로 타이밍을 뺏으며 손쉽게 풀어간 알카라스. 체력적으로도 압도하면서 감각적인 발리까지 조코비치가 박수를 보낼 정도입니다. 2시간 27분 만에 3대0 완승! 남자 테니스의 새로운 황제로 손색이 없죠? 지난달 프랑스 오픈에서도 우승한 알카라스. 바로 그 코트에서 열릴 올림픽에서도 이 관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m not considering myself a champion yet, but I'm trying to, building my path, my journey. NBA 유망주들이 겨루는 서머리그입니다. 가로채기에 이은 후크한 백핸드 덩크에 실점을 막아내는 완벽한 블록슛까지. 프로 2년차 포워드 휴스턴의 위트모어인데요. 전체 20번째로 입단하고도 지난해 서머리그 MVP에 올랐는데 올 시즌 활약 더 기대해도 되겠죠? 마지막엔 브라질 프로축구입니다. 수비가 걷어낸 공이 화면 밖으로 높이 떴는데 이게 공격수 머리에 맞고 골망을 흔듭니다. 공에 대한 집중력이 동점골로 이어졌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파리 패럴림픽도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금메달 5개, 종합 20위에 도전을 내건 선수단의 막바지 훈련 장면 보시죠.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장마전선 북상을 앞두고 날이 더욱 꿉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체감상으로는 대부분 지방이 열대야 수준에 나타나는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기온만 놓고 보면 서울의 최저 기온이 24도, 제주가 26도로 제주도에서만 열대야 수준인 25도로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더해지면 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집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26도, 광주 27도, 제주 28도로 대부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인데요. 지금 붉게 보이고 있는 이 정체전선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남해안 일대에서 발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새벽 사이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모레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